4월 혁명이 끝나자 이 땅에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없었다. 허정 외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과도 내각이 꾸려졌다. 그리고 6월 15일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새 헌법의 골자는 양원제의 도입이었다. 민의원과 참여를 두고 내각 책임제를 실시하여 내각이 국정을 책임지도록 했다.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 독점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지만 국가 원수로 상징적인 역할만을 맡게 했다. 국민들 또한 내각제를 환영했다. 새 헌법에 따라 제5대 민의원 선거와 제1대 참의원 선거를 1960년 7월 29일 실시하기로 했다. 나는 다시 인제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 당시 민주당은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었다. 국회의원이 될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나의 불운은 끝나지 않았다. 느닷없이 선거법이 개정되어 후재자 투표 제도가 도입되었다. 나에게는 직격탄이었다. 유권자의 80%가 되는 인제군의 군인들 표가 각자의 고향으로 보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표들은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망이 가득한 젊은이들의 것이었으니 상당수가 민주당과 나를 지지하는 성향의 표였다. 믿었던 표들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야 했다. 문제의 선거법 개정안은 장면 박사를 중심으로 한신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보선, 유진산 씨를 중심으로 한 구파가 자유당과 야합해서 통과시켰다. 철원, 고성, 인제, 양구 등 일선 지역은 모두 장면 박사를 지지하는 신파만 출마했고 구파는 없었다. 그렇더라도 열심히 표밭을 누볐다. 하지만 나는 다시 외지인이었다. 결국 패하고 말았다. 인제군 6개 면 가운데 5개 면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이겼지만 1개 면에서 큰 표차로 졌다. 도착민들이 토박임을 내세운 후보에게 몰표를 줬다. 1000표 차이였다. 나는 비록 졌지만 민주당은 양원 모두 대승을 거뒀다. 민의원은 233석, 중 175석, 참여는 58석 가운데 31석을 차지했다. 이어서 열린 양원 합동회의에서 민주당 구파인 윤보선 씨가 제4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다음은 총리를 선출해야 했다. 당시 신파와 구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나눠서 차지하기로 했다.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윤보선 대통령은 좌파인 김도연 씨를 국무총리에 지명했다. 그건 배신이었다. 그러자 민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이를 부결시켰다. 일종의 응징이었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제적 민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김도연 후보는 과반에서 3표가 모자라는 111표를 얻어 고대를 마쳤다. 윤 대통령은 할 수 없이 신파의 장면 박사를 새로 지명했다. 장면 후보는 과반수보다 3표를 더 받아 가까스로 국회의 인준을 받았다. 이렇게 장면 내각이 탄생했다. 장면 총리는 현역 의원이 아닌 나를 대변인으로 전격 지명했다. 당시 민주당은 원내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했는데 원외의 나를 대변인으로 지명한 것은 파격적인 발탁이었다. 그동안 대변인을 맡고 있었던 조재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을 하면서 후임으로 나를 천거했고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현석호 의원 등 대부분의 간부들도 나를 적극 밀었다. 실로 감격스러웠다. 마침내 나는 정부 여당의 간부였다.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일하든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원내에 진입한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불만을 표출했지만
장면 총리의 절대적 신임이 있었기에 이를 물리칠 수 있었다. 장면 내각은 출범부터 흔들렸다. 우선 정치권은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4월 혁명의 주역은 역시 학생들이었다. 학생들은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학교로 돌아갔다. 혁명 세력이 정치 무대에 남아있지 않으니 정치권은 정통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다. 모든 정책은 그 근본을 검증받아야 했고 내각은 혁명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려야 했다. 여기에 덧붙여서 민주당 구파는 내각 구성에 불만을 표출하는 등 야당보다 더 독하게 장면 내각을 공격했다. 사실 자유당의 극심한 탄압에도 독재 정권과 주로 맞서 싸운 것은 장면 박사가 이끄는 친파였다. 당시 자유당 정권은 친파 정치인들에게는 가혹했다. 하지만 구파 세력과는 정치적 타협을 계속 모색하며 뒷거래를 해온 것이 사실이었다. 4월 혁명의 도화선이라 할 만한 4월 6일 시위도 사실상 신파가 주도했다. 이처럼 신파는 4월 혁명에 대해 나름의 자긍심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반해 구파는 야당의 뿌리라는 태생적 명분은 강했지만 독재와의 미온적 투쟁 등으로 현실적 지지 기반은 상당히 약했다. 구파는 의원 86명으로 민주당 구파 동지회란 이름의 원내교섭 단체를 따로 구성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별도로 장관직을 요구해서 5명이 입각하였다. 민주당은 신구파 연립 내각을 구성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사안마다 몽리를 부리던 구파는 급기야 좌파의 대변인을 따로 내세워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는 결별의 신호였다. 장 총리는 몇 번이나 구파를 포용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기회만 엿보던 구파는 연말에 민주당을 집단 탈당하여 1961년 2월 20일 신민당을 만들었다. 야당으로 완전히 돌아선 것이다. 여기에 윤보선 대통령이 가세했다. 새 헌법은 대통령을 정치에 초월한 상징적 존재로 규정했지만 그는 이를 무시했다. 정치적 발언을 아무렇게나 쏟아내고 내각을 흔들어댔다. 나는 여당 대변인으로서 그런 윤 대통령의 처신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신민당 간부 회의를 대통령 관저에서 열기도 했다. 신민당은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빼앗을 궁리만 했다. 윤 대통령은 분쟁을 조정하고 의견을 조율해주는 어른다운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다. 대통령 집무실이 경쟁과 갈등의 진원지였다. 국가 원수의 권위와 채통을 스스로 박차버렸다. 자연 전국은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민주재단에 뿌려진 학생들의 핏자국이 아직 선연했건만 정치권은 이전 투구를 벌였다. 당시 시중에는 장면 정권이 신 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말이 떠돌았다. 신이란 신민당, 신문, 혁신계를 일컬었다. 당시 언론들은 독재 정권의 족쇄에서 풀려나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유를 정부 공격에 쏟아부었다. 신문들은 연일 정부를 공격했다.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민주정부를 독재 정권처럼 대했다.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치부했다. 정부 입장을 제대로 알아보고 기다려주는 신문은 없었다. 정부 소유 또는 친정부 신문들까지 가세해서 연일 몰매를 때렸다. 신문사 간부들이 정부를 공격하지 않으면 신문이 아니다. 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였다. 갑자기 주어진 언론 자유를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는 행태였다.